안녕하세요. 훈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4강, 바로 통일신라 중대와 하대를 비교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25페이지고요. 교과서는 82에서 83페이지와 98에서 102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4시간에 걸쳐서 통일신라 중대와 하대를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통일신라 중대와 하대의 핵심적인 뼈대를 딱 잡아놓고 그 중대와 하대의 핵심 내용을 착착착 비교하는 걸 의외로 못하더라고요. 양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빠져들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길래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그동안 배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신라 중대와 하대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통일신라 중대와 하대를 우리가 비교하는 거고, 여기 지금 이제 제가 말할 내용은 이미 다 배웠어요.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꺼집어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부담 가지지 말고 한번 집중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좀 꼬이네요, 제가. 자, 거기 프린트 보시면 나오죠. 통일신라 뭐와 뭐의 비교? 중대와 하대를 비교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중대와 하대 넣어볼게요. 일단 신라는 크게 몇 개의 시기로 쪼개질 수 있죠? 상대, 중대, 하대 3개의 시기로 쪼갤 수 있죠. 신라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뭐였죠? 그쵸? 왕의 혈통이 무엇이었느냐, 골품제에 따라서 왕의 혈통이 무엇이었느냐 가지고 시대를 구분하죠. 상대는 누가 왕을 했던 시대? 성골이 왕을 했던 시대에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 그 신라의 삼국항쟁기 때가 이 상대였죠. 성골이 왕을 했던 시대. 근데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골이 멸종합니다. 이제 그번 왕은 누가 돼야죠? 성골이 멸종했으니까 그 다음 등급인 진골이 왕이 돼야겠죠. 근데 그 진골들은 누구나 왕이 되고 싶어해. 그 경쟁을 뚫고 최초로 왕이 된,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 바로 누구였죠? 나당동맹을 성공시켰던 김춘추. 그가 무열왕이 되면서 신라 중대를 열게 됩니다. 신라 중대는 누가 왕이 되던 시대? 진골 중에서도 누구만? 김춘추.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만이 왕을 했던 시대가 바로 신라 중대예요. 이 신라 중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누구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 그치,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을 거치면서 삼국 통일을 이루고 귀족들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왕권이 극에 달했던 시대가 신라 중대였죠. 그죠? 자, 근데 신라 하대는 특징이 뭐였죠? 그쵸, 이제 무열왕의 후손들만이 왕을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깨어지고 누가 왕을 했죠? 진골 중에서도 힘센 놈, 진골 귀족들 간의 왕의 쟁탈전이 벌어지는 시대가 바로 하대였죠. 자, 중대 하대가 잡는 키포인트가 뭐야? 중대는 누구의 힘이 강했던 시대? 왕의 힘이 더 강했던 시대. 하대는 누구의 힘이 강했던 시대? 귀족들의 힘이 더 강했던 시대. 그러니까 누가 힘이 더 강했느냐,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암기할 게 없습니다. 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이 왕과 귀족들의 그 힘의 변화를 우리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제가 이 노란색으로 왕권을 그릴 거고요. 이 파란색 분필로 귀족들의 힘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신라가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 왕권을 강할 수가 없어요. 처음 연맹왕국이었으니까. 왕권이 약하다가 여러분들 이제 막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등을 거치면서 이 신라의 왕권이 쫙 강해집니다. 그리고 왕권이 신라 중대에 가서 이제 무열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독점하면서 왕권이 엄청나게 강했죠. 그러다가 이 왕의 힘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해공왕의 피살로 힘은 더 떨어지게 되죠. 자, 이게 왕권의 흐름. 그러니까 중대에 강했다가 하대에 떨어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 이제 귀족들의 힘을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귀족들이 더 강했어요. 그죠? 연맹왕국 때만 해도. 그러다가 이 신라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면서 귀족들의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 중대에는 확실하게 왕의 힘이 귀족들의 힘을 억누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해공왕의 피살, 해공왕의 죽음을 계기로 이제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다시 힘의 크기가 역전되죠. 이런 그래프요. 여러분, 이 그래프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그 신라 시기별로 왕과 귀족들의 힘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가 실제 수능 시험에 나왔어요.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골이 왕을 했던 상대, 진골 중에서도 무열왕의 후손들만이 왕을 했던 중대,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진 하대에 이 왕과 귀족들의 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중대는 왕이 더 강했고 하대는 귀족이 더 강했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 본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 중앙 정치의 특징은 어떠느냐? 신라 중대에 이거 한번 선을 안 그어놨구나. 잠깐만요. 선을 한번 긋고. 자, 우리 중대한테 비교하는 거죠. 자, 신라 중대의 중앙 정치의 특징. 누구의 힘이 굉장히 강했죠? 그쵸. 왕권이 굉장히 강했죠. 이게 바로 무슨 정치? 전제 정치. 전제 왕권. 전제 왕권 시대였죠, 여러분들. 자, 그에 반해 하대는 왕권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약해지죠. 신라 하대에는 왕권이 약해집니다. 생각을 해봐, 얘들아. 마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제 진골 귀족들의 그 힘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진골 귀족들은 신라 중대의 힘을 썼니, 못 썼니? 못 썼죠.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이런 3단 콤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 진골 귀족들의 힘은 신라 중대에 굉장히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족들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귀족들의 회의기구이자 귀족들의 힘을 뒷받침해주는 회의기구인 화백회의와 그 화백회의를 이끌어가는 귀족들의 리더인 상대 등의 힘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약해지겠죠. 그죠? 그에 반해서, 이거 제가 공간 조절 잘못했는데 여러분은 쓸 때 공간 좀 이쁘게 써보세요. 그에 반해 신라 하대 가면 다시 누구의 힘이 강해져요? 다시 귀족들의 세력이 강해지게 되겠죠. 다시 귀족들의 세력이 강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라 하대에는 다시 귀족들의 회의기구이자 이 귀족들의 힘을 뒷받침하는 화백회의와 그 화백회의를 이끄는 귀족들의 리더인 상대 등의 힘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강해지겠죠. 그쵸? 얘들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치? 지금 각 시대별로 누구의 힘이 강했는가만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골 귀족들의 힘의 변화를 봤으니까 우리 육두품의 변화에 대해서도 봅시다. 자, 육두품. 신라 중대에 여러분들 왕의 힘이 강하고 진골 귀족의 힘이 약했던 시대에 육두품은 누구에게 붙었죠? 그쵸, 왕에게 붙었죠. 그죠? 왕권과 결탁하고 왕권을 뒷받침하면서 여러분들 얘들이 무슨 역할을 했죠? 그쵸, 그들의 똑똑한 머리를 이용해서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 그리고 행정실무를 담당했었죠, 여러분들. 행정실무. 이게 그 신라 중대의 육두품의 동향이었어요. 그죠? 왕권을 뒷받침하고 왕권과 결탁하면서 왕의 손발이 되어서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정치적인 조언자의 역할을 했었다. 그러니까 신라 중대만 해도 육두품들은 골품제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골품제의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그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었다. 누구 덕분에? 왕의 든든한 후원 덕분에. 왜냐, 왕의 입장에서도 이 귀족들을 견제하려면 육두품이 필요하잖아. 둘이 붙어먹은 거예요. 근데 하대 가면 어떻게 되죠? 이 중대까지만 해도 육두품의 뒤를 받쳐주었던 왕의 힘이 약해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더 이상 육두품이 중앙 정치에서 버틸 수 있니 없니? 없잖아. 누가 몰아내? 힘이 강해진 귀족들이 육두품들을 다 몰아내게 되죠. 그래서 얘들이 뭐라 그래? 이런 골품제는 어떻다? 잘못되었다. 골품 제도의 모순을 비판합니다. 왜 진골 귀족들이 모든 걸 다 해먹느냐? 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다 해먹는 건 안 된다 하면서 이 골품제가 지배하는 신라에게 대해서 반항심을 갖고 이 반신라적인 경향을 눈에 띄게 됐죠. 그죠? 자, 우리 지금 이렇게 중대와 하대의 왕과 귀족들의 힘의 변화, 그 중앙 정치의 특징, 진골 귀족과 육두품의 그런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이제 그 아래에 나머지 내용도 같이 살펴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그럼 이제 이어서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왕과 진골 귀족과 육두품들의 이 물고 물리는 관계, 중대와 하대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라 중대. 이제 무열왕의 후손들만이 왕위를 독점적으로 계승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건 당연히 누구의 불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애초에 무열왕네 집안은 성골이 아니었잖아. 무열왕네 집안도 원래 뭐였어요? 같은 진골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진골 귀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같은 진골인데 너희 집안만 왕을 해? 라고 다른 진골 귀족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골 귀족들의 불만을 찍어 누르고 왕권을 강화시켰던 게
무열왕 후손들, 문무왕, 신문왕 같은 뛰어난 왕들이었어요. 하지만 왕 혼자서 진골 귀족들을 견제하기에는 힘들죠. 그래서 누굴 끌어들였죠? 이 진골 귀족들에게 큰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골품제라고 하는 체제 하에서 이 진골 귀족과 한 끗발 차이로 모든 걸 잃어버린 애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죠? 능력은 있으나 이 육두품이 이 신분의 한계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제한을 받아야 했던 존재, 육두품들. 얘네들이 이 진골 귀족들에게 불만이 많았잖아. 왜 나랑 쟤랑 한 끗 차이인데 쟤들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우리는 왜 모든 걸 가질 수 없지? 라고 있잖아. 여러분,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왕이 누굴 끌어들여요? 이 육두품들을 끌어들입니다. 둘이 이제 러브러브가 맺어지게 돼요. 결탁. 왕과 육두품이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두품은 왕권과 결탁해서 왕권을 뒷받침해주면서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 그리고 행정실무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죠. 여기다 좀 쓸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 행정실무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육두품들은 골품제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힘입어서 그 골품제의 제한된 범위에서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대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상황이 변하죠. 누구의 힘이 뚝 떨어져요? 왕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회공왕이 살해되면서 왕의 힘이 약해지게 되죠. 진골 귀족들 간에 왕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왕권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골 귀족들의 힘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왕은 이 육두품들을 챙겨줄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왕은 육두품들을 등용할 만한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진골, 그동안 중대에 얼마나 꼴배기 싫었어. 왕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따랑따랑거리고 이 진골들이 육두품을 괴롭히면서 중앙 정치에서 다 쫓아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육두품들은 누구를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하죠? 그쵸. 지방에서 성장하던 세력들. 누구? 신라 하대의 새로운 역사주도 세력인 호족들이 있잖아. 이 호족들은 기본적으로 지방에 있으면서 어디를 무너뜨리고 싶어해? 신라 중앙, 그리고 그 중앙을 지배하는 귀족들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잖아. 육두품이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이 호족과 결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두품은 신라 중대에는 왕과 결탁을 했고, 왕권이 약해진 신라 하대에는 누구랑 결탁한다? 호족과 결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얘들은 이제 신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신라적인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경제적인 기반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경제적인 기반. 여러분, 경제적인 기반이라고 하는 건 관리가 나라를 위해 일했을 때 국가가 그 관리에게, 공무원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주느냐, 그거예요. 여러분이 배워서 알고 있죠? 국가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관직에 일하는 그 관직 복무의 대가로 뭘 주죠? 토지를 줍니다. 월급으로 땅을 주는 거야. 그 땅에 뭐를 주죠? 실제적인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었죠. 뭐 주는 거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대신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국가 대신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대신 거둘 수 있는 권리. 뭐? 수조권을 주는 거였죠. 그 수조권을 주는 명칭이 두 가지였다. 뭐랑 뭐 있었죠? 관료전과 노급이었는데, 신라 중대에는 누구의 힘이 강해? 왕의 힘이 강하죠. 왕의 귀족들을 억누를 수 있잖아. 그래서 왕이 뭘 주죠? 이제 관료전. 관료전을 줍니다. 관료전은 뭐만 주는 거예요? 오직 세금 거둘 권리인 수조권만 주는 거죠. 이것만 주고 뭘 없애버립니까? 수조권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거둘 수 있던 노급은 없애버렸죠, 여러분들. 수조권과 노동력을 함께 징발할 수 있던 노급은 폐지하게 됩니다. 분필이 말 부러지네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가능했던 게 신라 중대 왕의 힘이 강하니까 귀족들에게 유리한 노급을 폐지하고 왕에게 유리한 관료전을 줄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신라 하대 가면 왕의 힘이 약해지고 귀족들의 힘이 강해지잖아. 당연히 귀족들은 뭘 원할까? 관료전은 좋아, 싫어? 관료전은 싫죠. 왜 우리가 수조권만 가져야 돼?
관료전, 수조권만 주는 이 관료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관료전 폐지. 그리고 뭘 다시 부활해라? 우리에게 무한한 특권을 주는 수조권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함께 주는 노급을 부활시켜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잠깐만 분판 좀 새로 꺼낼게요. 자, 이거 여러분 배웠던 내용이에요. 흐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 정치 기구. 자, 계속 잡아둬야 되는 거. 신라 중대 누구의 힘이 강했죠? 왕의 힘이 더 강했죠. 여러분, 신라에서 나라 일을 다스리는 중요한 정치 기구가 두 개 있었어요. 뭐랑 뭐 있었죠? 그렇죠. 국왕의 직속 기구로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집사부라는 기구가 있었죠. 이 집사부의 리더가 바로 뭐였죠? 시중이었죠. 시중 든다, 왕의 집사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리고 또 뭐도 있었죠? 귀족회의 기구로서 귀족들의 권한을 뒷받침해주는 화백회의가 있고, 그 화백회의의 리더, 귀족들의 리더가 바로 누구? 상대등이었죠. 자, 신라 중대에는 왕권이 강해지니까 당연히 집사부와 화백회의 중에서 누구의 힘이 더 강해? 그치, 국왕의 직속기구인 집사부의 힘이 더 강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대에는 왕의 힘이 약해지고 귀족의 힘이 강해지잖아. 이거 왜 필요가 없는 거야? 당연한 거죠. 대신 어떻게 될까요? 그쵸, 국왕의 직속기구이자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집사부랑 시중의 힘은 강할 수가 없어요. 다시 누구의 힘이 강해질까요? 귀족회의 기구였던 귀족들의 힘을 뒷받침해주는 화백회의와 그 화백회의의 리더인 상대등의 힘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우리 지방에 대한 통제를 보러 갑시다. 신라 중대에는 강력한 왕,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같은 뛰어난 왕, 그 강력한 왕의 힘을 중심으로 국가의 체제를 정비했죠. 중앙, 지방, 군사, 토지 해가지고 막 구주 5서경이니 구서당 10정이니 신라의 체제가 쫙 잡혔잖아. 당연히 지방에 대한 통제도 어떻죠? 잘 되는 거야. 나라의 모든 권력이 중앙 집권화되면서 체제를 정비하고 전제왕권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방에 대한 통제도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구주 5서경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신라 하대에는 어떻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이 중앙 정부를 책임져야 되는 귀족들이 서로 왕하겠다고 왕위쟁탈전을 벌이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방에 대한 통제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권력이 이제 중앙에서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지방 분권화가 진행이 돼요. 지방 분권화. 그리고 이제 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지죠. 진골 귀족들이 왕위쟁탈전을 벌이면서 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관련 사상을 좀 볼게요. 신라 중대에는 여러분들 일단 불교에선 여러분들 불교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게 불교의 목적이죠. 이건 다 똑같아. 근데 뭐에서 차이가 나? 그 불교가, 그러니까 부처가 된다고 하는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될 수 있느냐, 그 불교, 부처가 되는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로 종파가 나뉘어진다라 그랬죠. 그 중에서 신라 중대에 유행했던 종파는 바로 경전과 교리, 어려운 한자로 된 경전과 그 속에 담겨있는 교종을 열심히 공부해. 그러니까 그 경전과 그 속에 담겨있는 교리를 열심히 공부해라. 그럼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려운 한자로 된 경전을 읽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죠? 돈 많은 귀족. 귀족들의 권위를 살려주는 교종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 신라 중대 여러분들 유학도 유행을 해요. 왜? 유학의 이념이 뭐야? 왕에게 일단 충성해야 한다는 거잖아, 신하들은.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충성하는 능력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 왕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이 유교적인 이념을 가르치는 뭘 만들었죠? 학교를 만들었죠. 이게 바로 신문왕이 만들었던 뭐예요? 국학이에요. 소프리망이 만들었던 태학이랑 비슷한 거라고 했죠. 왕에게 충성하는 유교적인 이념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유교 정치 이념을 가르치던 학교, 국학을 만들었었죠. 자, 근데 신라 하대 가면 여러분들 일단 불교에서는 이제 뭐가 유행하죠? 깨달음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어디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내 마음을 공부해라. 참선과 수양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귀족들의 권위를 무너뜨렸던 선종이 유행을 하게 됐죠. 하대에서는 이제
귀족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이 지방의 호족들이 날뛰게 되면서 그 호족들이 선종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가 유행했죠? 자연환경. 산과 강 같은 자연환경이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좋은 기운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한다. 근데 이제 신라 공주는 더 이상 그런 기운이 없다. 운빨 끝. 약발이 떨어졌다. 새로운 약발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그 땅이 어디? 너가 살고 있는 지방일 수도 있어. 야, 너도 왕 될 수 있어. 이런 거. 야, 너도 줘, 야, 너도. 야, 너가 살고 있는 땅도 좋은 땅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야, 너도거든, 야, 너도. 이 호족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죠. 야, 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도, 야, 나도. 자,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유교. 사람을 뽑을 때는 신분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뽑아야 한다.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을 외쳤던 유교 정치 이념. 그 진골 귀족들의 그 진골 귀족 위주의 지배 체제를 비판을 했었던 거였죠. 이런 게 이제 그 능력, 신분보다는 능력을 강조하는. 그래가지고 뭐 독서 상품권이 그런 시모 10조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자, 중요한 사건 봅시다. 신라 중대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뭐였죠? 신라 중대의 이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는 시작을 열었던 사건.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었던 누가? 김흠돌. 문무왕의 사돈이자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신라의 유명한 장군이자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었던 이 김흠돌이 왜 니네 집안만 왕을 하니? 라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김흠돌의 반란을 여러분들 신문왕은 성공적으로 진압을 했고 이 김흠돌의 반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평소 때 이 무열왕네 집안에 불만이 많았던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진골 귀족들을 어떻게 했죠? 숙청해버렸죠. 진골 귀족들을 숙청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왕권이 훨씬 더 강해졌죠. 자,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었어요. 김흠돌의 반란은 왕권 강화랑 연결됐죠. 근데 신라 하대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진골 귀족들의 왕위쟁 탈전이 본격화되면서 서로 왕을 하겠다고 싸웠습니다. 대표적인 난이 우리 아빠가 왜 왕이 안 됐지? 우리 아빠가 왕 안 된 거 열받아 했던 김원창의 난. 우리 아빠가 왜 왕 못함? 이것도 기가 막히지만 또 뭐도 있죠? 왜 내 딸이 왕비가 못 되는 거임? 장보고의 난. 이런 기가 막힌 여러분들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얘들아 김원창의 난이건 장보고의 난이건 이건 어떻게 했죠? 오히려 왕권 강화가 아니야. 김흠돌의 난은 왕권 강화였지만 이 김원창과 장보고의 난은 오히려 왕권을 약화시키는 반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라 중대와 하대의 이제 그 왕과 귀족들의 권력 변화, 중앙 정치의 특징, 뭐 진골 귀족과 육두품들의 관계, 경제적인 기반, 뭐 정치 기구, 지방 통제 쭉 정리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왕과 진골 귀족들 간의 권력 관계 그것만 한 번 더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왕과 진골 귀족의 권력 관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수업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중대 왕권이 강했던 시대, 신라 하대 왕권이 약했던 시대. 자, 그럼 여러분들 신라 중대에는 국왕의 직속기구이자 왕권을 뒷받침하는 집사부와 시중의 힘은 어땠을까요? 강했을까 약했을까? 신라 중대에는. 그치, 신라 중대에는 굉장히 강화되었겠죠. 반대로 신라 하대에는 이런 집사부랑 시중의 힘은 강할 수가 없죠. 왕권이 약해졌으니까. 약화. 자, 그에 반해서 여러분들 귀족들의 회의기구이자 귀족권을 뒷받침하는 화백회의와 상대 등은 신라 중대에는 그 힘이 약했죠. 그에 반해 신라 하대는 어떨까요? 다시 강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수족권, 오직 관리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세금을 거둘 수족권의 권리만 주던 관료전 이건 언제 지급되었죠? 그쵸, 신라 중대에 지급이 되었고 여러분들 신라 하대는 어떻게 됐죠? 관료전 폐지되었죠. 그리고 노급, 수족권과 노동력을 함께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노급은 신라 중대에는 신문왕 때 폐지되었다가 언제 다시 신라 하대에 부활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대표적인 뭐 관료전 노급, 집사부 화백회의 이런 게 신라 중대랑 하대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꽤 이제 긴 시간 동안 신라 중대와 하대를 비교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신라 중대랑 하대 프린트 21과 23페이지에서 이 중대와 하대 각각의 내용도 아셔야 하지만 이렇게 25페이지에서 저랑 정리한 것처럼 핵심을 잃지 마시고 중대와 하대를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차이점을 따다다다닥 분리해서 정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항상 역사는 큰 틀에서 기본적인 아웃라인, 전체적인 큰 그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채워가셔야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